지금부터 창업 세무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지금 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창업 세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는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혹시 안 들리면 제가 마스크를 좀 빼고 말씀을 드릴까요? 잘 들리시죠? 제 말씀 드리는 거? 자, 그럼 사업자 등록 하신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신고하실 때는 대표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 고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원천세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갔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개인 사업자로 하실 분도 계시고 법인 사업자로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개인 같은 경우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하고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건데요. 자, 자연인은 저희 같은 개인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인격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자, 법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하실 때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등록을 꼭 하셔야지 먼저 법인이라고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은 탄생을 하게 되면 호적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로자를 근무를 하시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저희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자, 소득이 발생을 하면 개인은 소득세를 신고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하면 이혼신고,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호적 말소를 시키죠. 자, 그럼 법인을 한번 볼게요. 자, 법인은 똑같아요. 개인이랑.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 등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법인도 사업활동 할 수 있잖아요. 사업활동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화면 공유가 안 되냐고 여쭤보는데 혹시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그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발표자분들 보시라고. 지금 네. 답변 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 법인이 사업 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인도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인도 법인 간에 합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합병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법인 활동을 하다가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할 신고를 하고, 법인이 나 그만 법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청산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개인이랑 법인이랑 과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좀 진도가 늦었다라고 하면 제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질문지를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가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이걸 제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이제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 사업자는 자유로워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자유롭고,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은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좀 되게 많이 까다롭거든요. 개인은 근데 나 혼자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크게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개인에서 법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면에서는 참 유리해요. 개인보다는. 뒤에 보시면 세금이 어떻게 유리한지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세금은 법인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규모를 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냥 법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주라는 걸 구성을 해서 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좀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단하게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좀 자유롭고,
그리고 소규모로밖에 할 수가 없고 대신에 법인 사업자는 세금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규모를 좀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율 간단하게 볼게요.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6%에서 45%까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해요. 제일 세율이 구간이 많은 게 45% 구간이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수익을 냈다 그러면 45%, 4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되게 많이 뛰는 거죠. 세금을 엄청 많이 내요. 많이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조금 세고요. 자,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인데 보시면 과세 표준이 되게 커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비용도 발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그걸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2억까지는 10%예요. 2억이 초과됐을 때 20%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자가 아니면 그냥 보통 10%가 거의 대부분이고 2억이 초과해서 200억까지가 20%이기 때문에 최대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3천억이 넘어가면 25%. 법인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업 절차하고 설립 비용을 한번 볼게요. 개인 기업은 설립 절차가 간단해요. 그냥 세무서 가셔가지고 그냥 사업자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비용이 들진 않아요. 다만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자를 신청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인 거지. 그거하고는 별도로 개인 기업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법인은 먼저 법인이라고 하는 인격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설립 등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설립 등기를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요, 거기에. 뭐 등록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사분들한테 그거는 맡겨서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정관도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관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그리고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세무서 가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주소 이전했다고 신고만 하시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먼저 등기소에다가 주소 이전 등기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셔가지고 주소지 이전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금하고 등록면허세, 뭐 채권 매입 비용, 이런 설립 비용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급금 인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시겠죠? 가지급금은 뭐냐면,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의 돈인데 내가 임의로 인출한 돈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인 사업자는 남으면 다 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 인출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가져오셔도 안 되고, 그리고 법인에서 인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증빙 서류를 갖춰야 돼요. 내가 소득을 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급여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처에다가 매입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증빙 없이 돈을 가져오게 되면 그게 가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먼저 여쭤보신 분이 10월에 개인 사업에서 12월에 농업회사 법인을 할 예정인데요. 괜찮을까요? 이거는 질문하는 게 어떤 면에서 괜찮을지를 여쭤보시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규모가 커져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준공받은 건물을 법인 건물로 해야 할까요? 건물을 지금 준공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개인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법인으로 하게 되면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에다가 그냥 양도를 내서 팔고 법인 이름으로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건지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가지급금은 개인은 가지급금이 없고 법인은 가지급금이 가져가셔도 안 되고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져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또 지급을 하셔야 돼요. 가져가신 분이 법인에다가 법인 통장에다가 이자를 지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져간 만큼 또 나중에 그만큼 돈을 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지급 인출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하고 법인은 그냥 대표님하고 법인하고 그냥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그냥 법인 중소기업 조그맣고 내가 다 하는 건데 내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너무 편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거는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좀 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개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음식점이나 카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으로 했을 때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매출 발생분에 대해서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를 해줘요. 즉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1,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을 1,000만 원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법인은 이게는 2021년까지 1,000만 원 한도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없어요. 매출세 공제가. 법인은 그냥 부가세만큼은 다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개인도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 우리 음식점이나 뭐 이런 보통 우리 음식점이 많은 것 같아요. 카페, 음식점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기는 다 해당이 되는 업종이고요. 도매나 제조나 부동산 매매 업종 이런 데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기업은 매출세 공제가 없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하실 때 필요한 서류 간단하게 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증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영업을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거기에 내 건물이 아니면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음식점이 많아서 제가 보통 음식점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점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증, 인허가 대상인 경우는 이 영업신고증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는 세무서 가시면 있어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무서를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신청서하고 3일 기준은 영업일 기준 3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바로 그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업이다. 나 혼자 하지 않고 다른 분이랑 같이 영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동업계약서 이렇게 가지고 세무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법인사업자 볼게요. 자, 먼저 법인은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격이라는 게 주어져서 호적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법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인을 먼저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 등기를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먼저 필요하고 똑같이 법인도 어디서 사업을 할지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법인도 마찬가지 인허가증, 인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인허가증 사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가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도 동업하려면 동업계약서. 그리고 법인은 처음에 법인 등기를 할 때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정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목적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급여나 이사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법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가 누구누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법인을 나 100% 혼자 할 건지,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법인 만약에 나 혼자 안 한다라고 하면 주주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주주 명부가 같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동업계약서 정관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그 다음에 주주 명부. 좀 많죠, 법인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죠? 자, 이제 부가가치세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사업을 내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매출도 발생을 할 거고 매입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매출이 발생을 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분만 아마 면세일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거의 다 과세 사업자인 것 같아요. 과세 사업자라고 하면 무조건 부가세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발생한 그 매출의 그냥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일괄적으로 10%예요. 과세는 어떻게 발생을 할 거냐? 과세 기간 볼게요. 먼저 부가세는 1기하고 2기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1기, 2기 확정때 이렇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다음 해 1월 25일 날 이렇게 확정때만 2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는 이거는 확정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정 때는 나라에서 고지를 해줘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지만 납부는 4번이에요. 신고는 2번. 보시면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래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요. 이거는 법인은 1년에 4번. 예정, 확정. 그리고 1기, 2기. 이렇게 보시면 법인은 4번 신고하고 납부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2번 신고를 하지만 납부는 4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간이가세자도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요. 먼저 재화라는 게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인데 우리가 도소매 만약에 내 컴퓨터를 사고 판다라고 하면 내가 컴퓨터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라는 물건은 이거를 재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거는 우선 그냥 물건이나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역은 재화 이외, 재화가 아닌 것들 중에서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보는데 보통 용역에는 임대 사업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 이런 분들.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제때 못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재화 같은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우리가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팔아서 보통은 사장님들이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줄래요? 라고 하시는데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물건을 그쪽으로 보내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때 발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보냈지만 내가 이 물건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거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저희 같은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컨설팅을 중간중간 계속 지속을 했을 때 이게 영무가 제공이 완료된 때 이때 용역이 제공됐다라고 보고요.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부가세 신고할 때 준비사항 볼게요. 먼저 확정 신고서라고 하는 거는 신고서 한 장, 이게 2장짜리인데 이 신고서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거기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확정 신고서는 다 만들고 나면 신고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거는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어디 거래처에 언제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이 합계표를 한꺼번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있으면 매입도 있겠죠. 내가 사업을 했을 때는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생 금액 집계표는 우리 음식점, 카페 많이 하시죠.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데들은 다 단말기, 카드 단말기 매출이 발생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고, 이런 분들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도 마찬가지고 매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세금계산서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내가 뭔가를 구입을 했다, 비품을 구입을 했다, 아니면 소모품을 구입을 했다, 이런 것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금액 합계표 같이 첨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도 있는데, 계산서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는 발급은 안 되고 받을 수는 있어요. 보통 카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야채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사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야채나 쌀 같은 경우는 면세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합계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할 때 이런 준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분 여쭤보신 게 건물 준공이 떨어져서 등기를 내려고 하는데 법인 명의로 등기를 내는 게 돈을 아끼는 걸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어떤 돈을 아끼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여러 가지, 지금 건물 같은 경우를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 건지는 나중에 이거 세금이 다양한 세금이 있고 양도세도 거의 껴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도 나중에 양도세를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을 현물 출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 한꺼번에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부가세에서 조기 환급 제도라고 있어요. 조기 환급 제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시설 장치 같은 거를 많이,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인테리어 할 때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데 시설 장치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부가세를 환급을 빨리 해주는 제도예요.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조금은 자금이 좀 여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잘 알고 나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기환급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부가세를 좀 일찍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에 조기환급 제도가 아니고 내가 매출보다 매입이 좀 많아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신고 마감일로부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조기환급 제도를 신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현금이 이렇게 부가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상은 있어요. 환급 대상. 먼저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때, 사업 설비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인테리어 하실 거잖아요. 뭐 카페나 음식점 하실 때, 그럴 때 사업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될 때, 우리 지금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하는 걸 보시면 돼요. 수출하는 거는 외화를 획득하는 나라에 좀 좋은 나라의 돈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영세율을 적용된다라고 보고 환급을 좀 빨리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는 과세 기간별로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 기간별이라고 하는 거는 1기는 아까 1월에서 6월까지 1기, 그리고 2기는 7월에서 12월인데 그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기 환급 기간별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딱히 뭐 예정 때 1월에서 3월부터 4월 달 신고를 해도 조기환급 가능하고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7월 달에 신고를 해도 조기환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개월마다 한 번씩 해도 조기환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발생한 그때 대신에 조기환급할 때는 혹시라도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매출도 같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먼저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좀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는 매출이 똑같이 1억이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매출 세액이 1억이다. 그러면 그리고 매입 세액이 6천만 원이라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일반 과세자는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 납부할 게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간이 과세자도 5%부터 30%까지가 있는데 지금 그냥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출세액 1억에 20%를 곱하면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6천만 원에 20% 곱하면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된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은 8천만 원으로 좀 올랐어요. 작년까지는 4,800이었는데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간이과세자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100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이것도 법인 사업자는 안 돼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그렇지만 간이과세 안 되는 업종은 있어요. 제조업이나 아까 부동산 매매업 이런 업종들은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 그다음에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만약에 잘못됐다,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정 발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처예요. 매출처. 내가 뭔가를 재화를 공급을 하고 내가 돈을 받는 경우죠. 매출처. 매출처는 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성명 또는 명칭.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죠. 매입자의 등록번호. 여기는 성명하고 명칭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자, 등록받는 자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은 사업자 등록번호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대표가 변경이 되더라도 번호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대표가 변경이 돼서 상호나 명칭이 좀 바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라고 수정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가액은 내가 매출을 만약에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그리고 부가세액은 거기에 10%니까 100만 원이겠죠. 이게 금액이 달라지면 안 돼요. 금액이 틀리면 다시 발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꼭 잘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 연월일. 내가 언제 이거를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지 이 작성 연월일. 이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 사항이에요. 이 네 가지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시면 다시 발급하셔야 돼요. 수정 발급. 그리고 거래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이 사업자가 폐업자인지 아니면 휴업자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매입자예요. 근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 만약에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 제대로 된 사업자여야지 나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처음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한 번씩은 조회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끔씩은 폐업을 했는데도 세금계에서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처음이다라고 하시면 한 번씩 조회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혹시 부가세가 끝났는데
여기까지 질문 없을까요? 네, 조기 환급 중에서요. 아, 부가세 미포함으로 설비를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제일 그쵸, 많이 질문하시는데, 처음에 만약에 간이가세자라고, 간이가세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배제 업종도 있지만, 보통은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자로 많이 하세요. 근데 설비하면서 부가세를 안 줄 테니까 그냥 끊지 마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만 보실 거는 아니고, 부가세는 나는 만약에 일반가세자라고 하시면 그냥 부가세 주더라도 공제를 받고 내가 그거를 환급 받을 수가 있잖아요. 조기 환급 가능하니까 환급 받고, 대신에 부가세 뺀 나머지 공급가액은 시설 장비로서 나중에 비용 처리를 다 떨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가세자라고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반가세자가 아니라 간이가세자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간이가세자도 언젠가 매출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일반가세자로 많이 발생을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만약에 설비에 대해서 세금계에서 발급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비용으로, 근데 설비가 그렇게 그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뭐 5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만큼을 나중에 비용으로 다 떨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뭐 1년 안에 다 떨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음식점이면 뭐 5년에서 8년? 이렇게 해서 5년까지 그 사이에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그만큼 더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가세자면 저는 무조건 발급을 받으시라고, 부가세를 주더라도 발급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간이가세자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가세가 만약에, 부가세도 10%잖아요. 10%. 내가 그만큼 부가세는 안 내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구간이 또 많이 틀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10%를 주더라도 받는 게 좋고, 그렇게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세도 그렇게 구간이 많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당장 뭐 부가세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제가 간이가세자가 조금 법이 바뀐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21년도에 간이가세자가 좀 적용이 확대가 됐어요. 20년까지는 간이가세 적용 대상 공급 대가가 개인 사업자별로 4,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소규모 자영업자,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영업하기가 힘들어서 이분들의 세액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1년부터는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 간이가세자, 그리고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가세자, 이렇게 부가세 면세 기준도, 부가세 면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요. 이게 면세 기준이에요. 그것도 높였어요. 그래서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일반가세자보다는 부담이 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종전 간이가세 배제 기준인 일반가세 사업장 보유를 한 사업자이거나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 이런 간이가세 배제 업종,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간이가세자가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간이가세 세액 계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출세액 계산. 종전과 동일한데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는데, 이게 업종별로 5%에서 30%까지가 있어요.
여기에 10%를 곱해줘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안 곱하고 무조건 10%이면 여기에 5%에 30%까지면 일반 과세자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납부 의무 면제는 종전 3천만 원, 1년 매출이 3천만 원이 안 되면 부가가치세를 안 냈었어요. 근데 이게 상향이 돼서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세를 납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종전에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 발급이 안 됐어요, 전혀. 근데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까지 그 사이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한테 받는 일반 과세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이가세자 발급,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자, 일반 과세자, 일반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종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세금계산서랑 똑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간이가세자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4,800만 원 이상 간이가세자가 발행한 매출 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거 금방 설명드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세금계산서도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상대방도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카드 매출 전표도 이 간이가세자지만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까지의 간이가세자한테 내가 매입한 신용카드 매입 전표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어떤 분이 똑같은 간이가세자인데 이분이 4,800만 원 이하 간이가세자인지 아니면 4,800만 원 이상 간이가세자인지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가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업무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자, 연매출이 4,800부터 8천만 원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면 납부세액 계산 시 부가가치율의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 반영이 되는데 간이가세제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는 중복 공제에 해당되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적용이 불필요하다. 대신에 기존의 간이가세자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분들은 납부 면제잖아요. 4,800만 원 미만은. 그래서 공제가 불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1.3%라고 했잖아요. 2021년까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21년까지. 공제 한도 1,000만 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현재 간이가세 음식 숙박업은 2.6%였거든요. 우리 음식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는 2.6%였는데 2.6%는 폐지가 됐고 1.3%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 수취세액공제 종전에 매입세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에서 30% 이렇게 곱해서 했는데 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액에다 여기다 0.5% 조금 적어졌죠. 그리고 예정고지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가세를 1월에서 12월까지 이거를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신고를 하는데 이 간이가세자도 중간 예납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작년보다도 훨씬 납부할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실적이라는 게 작년보다 매출이 3분의 1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똑같이 일반 사업자하고 동일하게 예정 부가 납부세액 신고를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서식에 매출, 매입세금계산 합계표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보면 간이가세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그만큼 납부하는 거에 혜택을 줬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안 돼요. 그리고 간이가세자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내가 일반 과세자로 돌아가면 그만큼 이제 기간을 적용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나중에 재고 조금은 공제가 가능하게 법적으로는 그래요.
대신에 일반 사업자일 때 내가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어요. 큰 금액을. 근데 만약에 간이가세자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때 공제 받은 거를 기간을 계산을 해서 나중에 간이가세자 돌아갔을 때 이제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 토해낼 때는 이제 계산하는 서식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부가세는 질문 없으세요, 더 이상? 다 이해하셨나요?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네,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종합소득세 볼게요. 아까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돼 있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뭐가 있는지 잘 볼게요. 자,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어요. 자, 종합소득 어떤 소득이 있는지,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다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은 6가지를 다 합해서 그 해, 만약에 올해 2021년이잖아요. 그럼 2021년도에 발생한 이 모든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 5월 말까지. 이거를 종합소득세라고 하고요. 양도소득은 집 팔았을 때, 그리고 건물 팔았을 때, 그리고 뭐 주식 양도를 했을 때. 요즘 주식 많이 하시죠? 근데 상장 주식은 보통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주식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어디 근무를 10년 동안 기업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종합소득세. 자, 개인은 매 1년, 2021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그 다음 해 5월 말일.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말일. 성실신고 사업자는 이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매출의 기준이에요. 매출액이 5억이 넘냐, 7억 5천이 넘냐, 10억이 넘냐에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로 그 해 기준이에요. 2021년도 내가 신고를 하면 2021년도 매출 기준으로 그 기준 소득이 넘어갔을 때 매출이 넘어가면 성실신고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은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쳐져서 이 기준이 낮춰졌어요. 처음에는 5억, 7억 5천, 10억이 아니었는데 기준이 낮춰져서 세금이 더 많이 거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5월 말일까지 지금 주소지 관할이에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집 주소지는 서울이고 그리고 사업장은 전주다. 이러면 부가세는 전주에 신고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서울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 관할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 대상 소득에는 소득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이 두 개를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이거는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놔서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었다. 1년에. 그러면 내가 사업을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사업소득하고 이 이자 배당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그냥 단발적으로 내가 한 번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업이 있지만 만약에 한 번 컨설팅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걸 기타 소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기타 소득 필요 경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금액 필요 경비 뺀 나머지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3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이건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다른 소득이 별로 없어서 내가 6% 구간이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를 같이 합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타 소득의 세율이 20%예요. 경비 빼고.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금 거의 50분이 다 됐는데 지금부터 그럼 10분 잠깐 쉬고 다시 3시에 시작을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시작할 때 설명 다시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할게요. 계속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지금 건물 준공 떨어져서 등기를 내려가는데 법인 명의로 하는 게 돈을 아끼는 거냐고 여쭤보시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지금 어느 분 명의로 되어 있는지 지금 이 건물을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좋냐라고 여쭤보시는 거면 토지는 아마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고 건물이 법인 명의라고 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명의가 바뀌어서 달라지면 월세를 받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임대를 내주는 것도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서 직접 사업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다른 분한테 임대를 내줄 때도 좀 그분이 잘 그러니까 왜냐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명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양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다양하게 따져봐야 돼서 그냥 단순하게 건물을 뭐 법인 명의로 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법인 명의로 하시는 게 좋을지 만약에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최대한 나중에라도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종합소득세율이에요.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서 전부 다 비용 다 빼고 그리고 순수하게 남는 이익에 대해서 이게 1200까지다라고 하면 6%, 그리고 1200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근데 누진공제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4500만 원에 15%를 구해지면 1200만 원까지도 지금 15%를 다 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6%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500만 원에서 15%를 곱한 세율에 108만 원을 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 구할 때는 4,500만 원 곱하기 15% 빼기 108만 원 하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그리고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누진공제가 522만 원. 그리고 8,800만 원부터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부터 3억까지는 38%, 3억부터 5억까지는 40%, 5억부터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가 새로 생겼어요. 45%. 만약에 과세표준이 1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45%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금만 생각할 건 아니고 세금에 여기에 지방세가 10%가 있죠. 종합소득세에다가 지방세 10%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보험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 자, 기장 의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은 반드시 복식부기, 복식장부나 간편장부 종류가 두 종류예요. 복식장부나 간편장부에 의해서 기록하고 비치하고 그 관련 증빙 서류는 5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복식장부는 장부를 작성을 하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간편장부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한 장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에다가 내가 뭐 매출 얼마, 그리고 원가 얼마, 비용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신고하는 거예요. 서식이 있어요. 따로. 이것도 기장 의무, 그러니까 종류가 두 종류. 기장 의무는 복식 장부하고 간편 장부 둘 다 내가 해당되는 장부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해당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못했다라고 하면 기준 경비율 제도라고 있는 게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득금액 계산할 때 업종별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을 사용해서 추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계로 내가 매출 얼마니까 이 얼마에 나라에서 정한 업종별로 경비율이 있어요. 경비율로 곱해서 나머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걸 추계 신고라고 해요. 그럼 장부 기장을 왜 해야 되냐? 장부 기장 했을 때 2월 결손금을 배제를 해줘요. 최고 10년 동안 결손금을 2월에서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이 내용이 뭐냐면 또 첫 해에는 이익 나기는 어렵잖아요. 저희 시설 장치 다 하고 그리고 손님도 어느 정도 단골 손님 생기기 전에는 매출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 첫 해에는 보통 손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난 경우에 내가 만약에 장부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그 손실된 금액을 그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익 난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걸 2월 결손이라고 해요.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장부 작성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결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세 공제가 있어요. 내가 간편장부인데 아까 장부 작성에는 복식장부하고 간편장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매출에 따라서 혹시 받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5월 달에 이렇게 나와요. 받아볼 수가 있어요. 혹시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 안내문에 보시면 뭐 복식장부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장부 의무에 따라서 내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장부로 기장을 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20%로 세액 공제를 해줘요. 대신에 납부할 세액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대신에 만약에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 무기장 가산세라고 해서 세액 20%를 가산세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19년도 창업을 했어요. 근데 수익은 하나도 없고 비용만 5천만 원이다. 그럼 순이익이 마이너스 5천만 원, 결손이 난 거겠죠. 그러면 결손이 난 이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하고 안 하고 장부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20년도에 만약에 수익이 2억이 났다. 근데 비용이 1억이다. 그럼 20년도 순이익은 1억이겠죠. 1억에서 19년도에 만약에 장부 작성을 해서 5천만 원을 결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20년도에는 1억에서 5천만 원 결손, 2월 결손 공제를 받으니까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이 5천만 원이고 장부 작성을 안 했다라고 하면 결손금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대로 순이익이 1억이 되겠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세금, 그리고 장부 작성한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9년부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이익이 5천만 원만큼 감소를 해서 만약에 세율이 20%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1천만 원만큼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는 꼭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신고하는 그 의무는 달라지지만 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종합소득세가 끝났고요. 이제 법인세로 넘어갈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거나.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법인세로 넘어갈게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개인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뭐 사망하거나 아니면 해외 이주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그냥 일괄적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과세 기준이. 근데 법인은 법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법인의 정관에 정하거나 신고를 했다. 나는 정관에 3월 말 법인으로 할게요 라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월 말이 그때가 사업연도.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인하고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은 내가 사업연도를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6월 말 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6월 30일까지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신고일, 그 사업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니까 9월 말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보통 거의 다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12월 말 법인이 대부분인 경우고, 그래서 12월 말일이니까 3개월 이내면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법인세가 3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내가 꼭 법인 사업연도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 12월 말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납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셔야 돼요.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납부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다. 보통 1년이니까 6개월 초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자, 12월 말 법인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12월 말 법인이면 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하는 게 6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6월 말이 경과된 날로부터 2개월, 그러면 8월 말이 되겠죠. 그래서 8월까지 중간예납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은. 개인도 중간예납 고지를 하죠. 개인은 신고는 안 하지만 고지는 해요. 그거는 11월 말, 개인은.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는 법인의 모든 소득을 법인은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봐요. 개인은 아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나눠져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안 봐요. 만약에 개인이 그냥 사업이랑 연관 없이 그냥 자동차를 사서 타다가 팔았다. 그럼 그거에 대해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법인은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모든 소득은 다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돼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를 팔았을 때 토지 양도소득도 법인세로 납부를 해요. 그리고 청산소득, 법인이 나 더 이상 법인 안 할래, 청산할래 했을 경우에는 그때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청산소득으로 법인세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법인 세율. 법인이 세율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이 과세표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 남는 게 2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2억까지.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매출이 10억이다. 근데 이것저것 비용이 8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남는 순이익이 2억이 되겠죠. 그럼 2억까지는 10%니까 2천만 원만 법인세로 납부하면 돼요. 근데 아까 개인은 얼마였죠? 개인 과세표준이 2억이면 38% 구간이에요. 세율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만 법인은 내 돈이 아니라고 했죠. 법인세를 적게 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거를 내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또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돼요. 내가 주주라고 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고, 만약에 대표이사로 근무만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내고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거에다가 가져올 때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이 나은지 법인이 나은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그리고 3천억이 초과했을 때는 2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인세는 이렇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홈택스를 처음 들어가서 활용을 하시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메뉴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홈택스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게 조회 발급 탭이 있고 민원증명, 신청 제출 이런 탭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회 발급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실 때 어디로 가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발급으로 가시면 여기 옆에 클릭을 하면 또 다양하게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이렇게 떠요. 사이트는 아니고 이제 팝업 창이 뜨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만약에 내가 수출을 해서 영세율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세율을 영세율로 해서 여기서 발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했는지 아니면 전자로 발급받았는지 여기에 목록 조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 목록 조회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받은 거, 발급한 거, 전자로 대신에. 종이로 받은 거는 확인이 안 돼요. 종이로 발급한 거 확인 안 되고요. 합계표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부가세 신고할 때 합계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합계표 여기에 조회할 수가 있어요. 합계표. 목록 조회는 내가 어디에 언제 얼마를 끊었는지 목록 조회할 수 있는 거고, 합계표는 거래처별로 내가 몇 장을 토탈 얼마를 분기별로 또는 뭐 반기별로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급할 때 수정 발급도 가능해요. 여기서 여기 발급 탭에 가시면 수정 발급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까 필요적 기재 사항을 뭐 하나를 작성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수정 발급 탭으로 가시면 수정 발급 사유, 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인지 아니면 뭐 어떤 필요적 기재 사항 착오 정정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정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된다. 맨 밑에 여기 현금영수증 탭에 밑에 현금영수증 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탭에서 발급하시면 돼요. 주민번호로 발급할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로 발급할 수도 있고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발급할 수도 있고 소득금액, 사업자 지출 증빙하고 그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할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발급하시면 되고요. 그 조회도 가능해요. 현금영수증 조회 여기 탭에서.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 현금영수증 탭에 상업용 신용카드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 들어가서 여기다가 내가 뭐 공제 받아야 되는 사업용 카드를 여기다가 등재를 해 놓으면 분기별로, 월별로, 지금 월별로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월별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부분만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홈택스랑 내가 실제로 공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제 안 되는 게 있고 이거는 내가 공제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좀 차 같은 경우 유류대 차는 그냥 경차이거나 아니면 화물차, 그리고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유류대도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유류대는 여기 홈택스 상에는 다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끌어와서 이거를 공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연말정산 서비스는 보통 우리가 직원을
나중에 고용을 했을 때 직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할 때 필요한 탭이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민원증명 한번 가볼게요. 자, 민원증명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일으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대출 없으면 좋겠지만 대출이 발생을 하면 보통 해마다 서류를 요청을 해요. 그 서류가 보통은 여기서 다 뽑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도 재발급이 돼요. 홈택스에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잊어버렸다. 그럼 여기서 재발급 받으셔서 프린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증명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납세 증명서, 국세 완납. 내가 체납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납세 증명서. 그 다음에 납부 내역 증명. 이거는 내가 어떠한 세금을 납부를 했다. 이거는 기간별로 21년도 거 아니면 20년도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세금을 납부를 했는지 여기서 발급할 수가 있고요. 그 소득금액 증명원 이거는 개인 내가 이 19년도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리고 소득 확인 증명서는 이거는 저희가 거의 필요 없는 거고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많이 사용을 하죠. 부가세를 내가 과세표준, 그러니까 과표가 얼마인지 그리고 납부를 얼마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면세사업자다 그러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발급이 안 되고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을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면세사업자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 발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은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을 때에만 발급이 가능해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표 이 정도. 그래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이 발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여기는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무사 선택 요령이요. 세무사 선택은 저는 제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내 일을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겠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세무사하고 거의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담당 직원하고만 거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얼굴을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년에 한 번은 가서 상담하고 해 거. 저는 좀 미리미리 해주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라는 게 12월이 지나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서류를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준비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 인터넷 세무사 너무 많죠. 그리고 기장료가 되게 저렴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보시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기장료가 그만큼 저렴하면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에 또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최저임금이 훨씬 올라가서. 근데 그 사람이 인건비를 뽑으려면 그냥 6만원짜리, 3만원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걸 몇백 개를 해도 아마 인건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거는 하지 마시고요. 좀 세무사랑 이제 대화가 좀 잘 되고 질문했을 때 뭔가 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개인이랑 법인이랑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컨설팅도 좀 잘 해주고, 그리고 미리미리 좀 챙겨주는 부분들. 저는 6월까지 부가세가 끝나면 7월까지 부가세 신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번 손익을 좀 뽑아줘요. 그리고 이제 9월 거까지 10월 달에 부가세, 법인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또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그때 올해 거 너무 비용이 부족하다 하면 한 번씩 다 체크를 다시 해드리는, 그거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해주는 세무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도 현금영수증 공제 받을 때 법인카드 외 대표자 개인카드 등록 가능한가요? 대표자 개인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인카드는 등록을 따로 안 해도
홈택스의 법인 카드는 당연히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는. 그리고 대신에 개인 카드를 만약에 공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카드사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가 있어요. 카드사 사용 내역을 엑셀로 보내주시면 그거는 공제 가능해요. 대신에 개인 카드지만 소모품이나 회사에 사용하는 그런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제를 받아야 되고 접대비나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돼요. 그냥 비용 처리도 안 돼요.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 개인 카드.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 카드로 사용을 하셔야지 비용 처리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신청 제출. 이거는 특별하게 저희는 볼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홈택스로 직접 하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업자 등록 탭 있어요. 신청하는 탭이 있고 주소지 변경을 하고 싶다 아니면 업종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랬을 때 여기 사업자 등록 정정 탭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고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하는 것도 신청해서 내가 공제 받을 거면 여기서 신청해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신고 납부 탭이에요. 자, 신고 납부는 만약에 처음부터 세무사를 고용을 안 하고 그냥 혼자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전자로만 발급이 되면 다 끌어와져요. 그래서 여기 신고 납부 탭에서 부가세는 여기 들어가서 매출 처별, 전자로 발행한 것들은 다 합계표 제출이 가능하고 매입도 전자 발행한 것들은 끌어오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법인세는 솔직히 이거는 조금 무리라고 보면 되고요. 종합소득세도 단순이나 간편이나 이런 것들 가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신고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세금 납부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여기 세금 납부에 국세 납부 그리고 자진 납부 이렇게 해서 탭 나오면 거기서 조회해가지고 신고를 한 경우 아니면 고지된 세금은 여기서 내가 직접 납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법인세 끝났는데 법인세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면은 종합소득세든 부가세든 질문 없으세요? 보통 그냥 대면으로 하면 그때그때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채팅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없으세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이제 고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용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카드사 수수료요. 카드사 수수료는 이거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카드사 수수료는 저희는 확인은 여신금융에서 확인만 하거든요. 거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시면 내 카드사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가 거기서 쭉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는 몇 프로인지까지는 카드사별로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요. 1.1%에서 2%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업종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혹시 있나요? 자, 그럼 사람을 추가로 고용을 하잖아요. 고용을 하면 이분이 일용직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상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프리랜서로 내가 고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또 법이 바뀐 게 최저임금도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5인 이상 고용을 하게 됐다 그러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를 꼭 주게 되어 있어요. 급여 명세서에는 뭐 기본급, 그리고 기타 수당, 그리고 뭐 연차 수당 이런 것들을 각각 구분을 해서 줘야지, 안 그러면 과태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지금 11월 달 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인이 안 넘어가면 저희도 뭐 4대 보험의 입사 신고나 퇴사 신고나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로 해드리는데, 5인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웬만하면 노무사님한테 맡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이러이러한 과태료들이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은 수수료를 주고 하시는 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다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뭐 근로자 반, 회사 반 이렇게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다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에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렇게 매출이 많지 않으면 차라리 신고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내가 그렇게 버는 게 많지 않아서 남는 게 별로 없어서 4대 보험 거의 17%니까 내는 것보다는 신고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정 금액이 안 넘어가고 전년도에 매출 없고 이렇다라고 하면 매출이 조금 있어도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고용을 했다 그러면 4대 보험에 입사신고 하셔야 되고, 입사신고 하실 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고용 인원이 없으면 나는 지역으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했다 그러면 나도 직장 의료보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직원하고 나하고 같이 입사신고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취득신고를. 그래서 취득신고부터, 그리고 뭐 급여,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는 거 있고,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해야 되는 것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취득신고, 첫 번째, 이제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는 취득신고 하시고, 그리고 원천세 신고. 이 사람한테 내가 급여를 얼마 주면 그때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도 하게 되어 있어요. 원천세 신고하고,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지급명세 제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 거. 그래서 연말정산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신고하는 루트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 문제가 어렵고, 고용 문제가 요즘은 제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일용직인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는 3개월 동안 한 고용주한테 고용이 됐을 때는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이거는 상용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용직 같은 경우도 고용하고 산재만 가입을 하지만, 만약에 한 달에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일용직으로 신고는 해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요즘에도 고용 많이 하게 되면 지원금 같은 거 좀 활용을 하셔도 돼요. 뭐 한 사람 뭐 추가로 청년을 고용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법적으로도 혜택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인력이 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고용 문제는 찾아볼 수 있는 거는 4대 보험 신고하는 거는 각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노동부 사이트에서도 거기에 지원금 같은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사이트, 그리고 저희는 EDI로 해서 신고를 해드리는데, 고용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아마 노동부 사이트를 가면 좀 많이 좋지 않을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퇴직금은 하루 몇 시간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만 1년이 지나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수당이라는 게 생겨요. 연차 수당이 거의 15일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급여 명세서 상에는 그전에는 그냥 뭐 기본급에 식대, 뭐 자가운전 이렇게만 해가지고 급여 명세서 지급하고 안 줘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꼭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 부분은 꼭 잘 체크하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용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꼭 쓰세요. 안 쓰시면 사업주가 되게 많이 불리해요. 안 쓴 거 자체로도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월급 받을 때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됐는데, 줄 때는 이것저것 생각을 할 게 많죠. 그리고 급여만 생각할 게 아니고 퇴직금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대보험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저것 나중에 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하시죠. 생각을 할 게 그냥 단순하게 월급 주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잠깐 프리랜서로 좀 고용을 하고 싶다. 그럼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3.3%, 3%는 그분의 사업소득으로 3% 원천을 하는 거고요. 지방세가 10%잖아요. 그래서 3.3% 원천을 떼고 지급을 하시고 그때 그 달에 지급을 했으면 그 다음 달까지 지급명세 제출을 또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업소득 하시니까 3.3% 프리랜서 분들도 뭐 수당,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금 많이 주잖아요. 혜택 같은 거.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부가세는 무조건 10%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부가세하고 소득세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매입하시는 분도 매입하는 자료도 있으니까 매출의 10%만 따로 생각을 해서 따로 통장에 챙겨 놓으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내가 매출에서 부가세도 있지만 매입해서 공제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세금 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딱 10% 정도만 따로 챙겨놔도 문제는 없이 세금 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배달 어플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배달 어플마다 이게 사이트마다 이게 매출 잡는 게 조금 많이 달라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